이런 상황에서 당권 경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달 어제죠. 8월 말 9월 초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권 도전, 당대표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것도 참 또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예. 오늘 예민한 문제 많습니다. 예. 이미 한쪽 편으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친석계로 명단 올라갔더만요.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사람으로 야망. 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전선이 뚜렷해졌습니다. 예. 김어준 씨가 그렇게 프레임을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세력과 친석 세력. 친청과 친석 이렇게요. 네, 친청과 친석. 예. 반명은 없다. 예. 민주당에 다 친명인데 다 친명인데 우리는 원래 주류 민주당, 전통적 민주당. 예. 우린 정상적인 세력. 예. 친석 개인적 욕망이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기존 세력을 몰아내야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 예. 결국에는 뭐예요? 정청래 지도부 하에서는 정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사람. 우리 당원들이 배격할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를 몰아내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보 진영을 난도질하는 사람. 고 대표 주자 김민석. 그렇게 정리가 된 그 건가요? 밑에 쭉. 근데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어제 강훈식 의원이 의원 아니죠.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년 성과는 김민석의 1년 성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이 말에 규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패배한 서울시 선거의 교훈이기도 하죠. 정원 후보가 경선에서 어떻게 과반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까? 명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원들이 열렬하게 지지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의 이게 당내 선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가 8월에 나왔는데 뭐를 성과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게 마땅찮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청래 다음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아? 정청래가 되겠지. 선거 이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원들 머릿속에는 선거를 이긴 거냐? 이게 있다고요. 그러면 아니죠. 정청래 대표의 여러 불안 요소들이 있었지만 구도나 여러 가지 흐름의 우위상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압승할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 당원들 머릿속에는 이제 정청래 체제로는 선거가 이렇게 되는데? 라는 게 남은 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어디냐? 호남 민심과 서울이에요. 근데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호남과 서울에서 약세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려워요. 이건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지금 호남이 흔들리는 건 숫자로 증명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관영 전북지사 40%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서울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선거 이겼으니까 압도적 힘을 몰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뭐 그게 내심이든 본심이든 아니면 강훈식 의원의 약간 농담이든 규정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미는지는.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이게 움직임을 이렇게 보니까요. 선거 끝나자마자 김어준 씨가 그렇게 프레임을 딱 짰잖아요. 네. 정청래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건전한 비판도 어떤 층위에서 비판을 하든 그건 다 친석계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라고 싸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약간 공백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예요. 그렇죠. 송영길 대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호남에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호남 네.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당원이 제일 호남에 많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김민석 총리를 계속해서 악마화하고 나쁜 사람 만들어 왔는 것은 착착착 진행이 돼 왔는데 상대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공백이 있었어요, 이들이.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최민희 의원, 뭐 이성윤 의원 막 메시지 나오더라고. 일제히 송영길 때립니다. 아니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무소속 후보인 김관영을 지지할 수 있냐? 이거 해당 행위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막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호남에서 김관영이 졌기 때문에 어쨌든 요걸 딱 잡아가지고 송영길을 견제를 해야 된다. 너무 움직임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보에 무슨 수를 하는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모르겠습니다. 뉴미디어 때문에 결집해 있는 당원들이 분명히 많겠지만 한편으로는 간단해요. 서울을 잃어버린 당 대표가 총선 지휘자가 될 수 있느냐? 경기 남부를 안산시장, 용인시장 쭉쭉쭉 경기 남부 잃어버렸잖아요. 그 경기 남부 텃밭이라고 불리던 거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총선 지휘권을 맡겨가지고 또 공천을 갖다가
자기 사람 심기나 이런 것을 활용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을 총선 지휘권 맡겨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석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전 필연적으로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합리적 판단을 지금 뉴미디어 하나만으로 다 그 에코 챔버에 갇혀 있는 어떤 분들 빼고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요. 그 세력 간의 전 싸움으로 벌어질 거라고 보고. 물론 각자가 다 민주당을 애정하는 마음에서 뭉쳐 있겠죠. 그걸 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럼 의원들도 목소리가 다양해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막 다양해야 되거든요. 권리당원 숫자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원들 생각도 되게 다양하게 분출이 돼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민주당은 정답이 하나야. 국민의힘 나빠요처럼 민주당을 어떻게 운영할까요도 정답이 하나고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적으로 규정하고 간첩으로 규정하고 예. 이런 식으로 가니까 토론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저항, 비토 저는 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저는 친석이냐 친명이냐 이게 아니라 친청이냐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유권자를 재정렬할 수 있는 좀 그랜드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당대표가 와야 총선을 이긴다고 봐요. 지금 네. 이 맥락에서. 예를 들면 경기 남부권을 져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성남시장도 졌어요. 거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이제 말은 정책 고향 정치적 같은 거 고향이죠. 아닙니까? 예. 이렇게 져버려요. 그리고 충청도 지금 광역을 이겼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내란 구도에서 상대 후보가 너무 약해서 진 거지. 예. 사실 기초 내려가면 기초는 거의 지금 이 내란 국면에서도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충청도 불과 얼마 전 총선까지 충청도 수도권화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 공식도 지금 틀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부산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구를 져버렸어요. 3자 구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내란을 중심으로 이번 선거까지는 편하게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을 중심으로 한 이미 짜여진 구도 위에서 선거를 그나마 편하게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 선거 장담하기 어렵다고요. 다음 선거는 더군다나 대통령 심판 성격이 강해져요. 예. 중간 선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야 기존에 우리 사람들만 데리고 선거를 하자. 이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거 국면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이 끝났어요. 예. 이제 냉정해지기 시작할 거라고요. 이제 뭘 하나 좀 보자 이럴 거예요. 주가 언제나 이런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아마 오늘 주가가 급락을 네. 한 것으로까지 전 보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예.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야 우리가 그러면 유권자를 어떻게 재정렬시켜서 어떤 캠페인을 가져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정당의 모습이 돼야 돼. 이 얘기가 지금 백과정명처럼 쏟아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예. 세입자 동맹을 구축해야 된다. 청년 2030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해야 된다. 자산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말하자면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온다고요. 예. 근데 이 구도를 담을 수 있는 대표여야 돼요. 이 얘기를 해서 건설적으로 갈 수 있는 대표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지금 이 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어준 씨나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구도에서는 예. 이 얘기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2030에서 아까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2030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 중에 저는 상당 부분이 조국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있죠. 예. 조국 대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지금 주류들이 조국 대표를 옹호하는 것 같은 스탠스를 취했어요. 예. 저는 이게 다시 조국에 강해요. 이러면 조국은 2030에서 거의 지지율이 안 나오는 정치인이에요. 예. 그 2030은 조국을 지지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조국이 반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위선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사면을 한 거잖아요. 그 세대들이 어쨌든 그래서 22대에서 22대를 다시 나오게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 정서가 서울 수도권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 2030들의 비토 정서. 그러면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음 선거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친소관계 자네 친석인가? 자네는 친명인가? 이걸로 공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도 속에서 공천이 가야 돼요. 예. 이렇게 못 가면 민주당 역사상 가장 공교롭게도 20대 XX론을 말했던 2007년부터 한 2015년, 13년 요 때까지가 민주당 역사에서 제일 흑역사예요. 최근 20년 사에서는. 제가 출입했던 시기이기도 네, 합니다. 그때 뭐 네. 엄청 흑역사였다고요. 예. 저는 이 구도 그때 유권자와 지금 유권자비가 달라서 민주당이 이기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이후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맥락에서 더 유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국민의힘에 비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 오늘도 이따 얘기했지만 장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우리가 계속 점해갈 수 있어.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네. 그러면 늘 선거 결과가 이렇게 찜찜하게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예, 뭐 예. 청년 얘기 하셔서 조금만 더 붙이면 네. 진짜 좀 심플하게 봐야 됩니다. 되게 단순하게요. 20대의 분노가 20년 전의 20대에 비해서 지금의 20대가 살기 좋아졌느냐. 10년 전 20대와 예. 지금 현재 20대 대학생이 훨씬 더 취업하기가 편해지고 결혼하기가 쉬워지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좋아졌느냐. 양극화가 완화되고
청년들이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가 이것만 봅니다. 청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의 원인이 뭔지 예. 필요 없고 이 시기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인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토 정서가 강한 거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러면 국민의힘은 잘하냐? 국민의힘은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뭘 하는데? 이렇게 답변합니다. 예. 민주당 쪽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20대들이 극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당신한테 물어보잖아. 자, 근데 그 예. 20대의 지지가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리얼미터 나온 걸 보면 민주당이 41.8%면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국힘이 41.1%입니다. 네. 겨우 0.7%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아니 저거는 선거 예. 직후고 예. 이제 사실상 선거를 패배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민주당 지지층들이 예. 졌다고 인식하니까 당에 대한 책임론이 있잖아요. 누구나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열불나게 얘기하듯이 그런 네. 정서가 여론조사 반영된 거지 뭐 국민의힘 잘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민주당의 대한 선택의 문제가 국힘에 오히려 반영된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응답도 적을 거예요. 여론조사 누가 응하겠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여론조사 하면 잘도 응하겠다. 지금 열받아서. 예. 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지금 시작됐고요. 주요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장동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할 텐데 한성숙 장관 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모두 뭐 강훈식 실장이나 정성호 장관 예상은 했습니다. 뭐 정성호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성호 장관이 장관으로 써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트렌드나 뭐 시대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에서 한성숙 장관이 상징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뭐 지금 이제 선거가 이렇게 되고 나서 그 기업인 출신 총리가 이제가 맞냐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정성호 장관을 임명하는 것보다 한성숙 장관을 임명하는 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대중적으로 보이는 네. 뭐 이런 측면의 효과는 분명히 있고 어쨌든 뭐 지금 다 AI 아닙니까? 그렇죠. 젠스만 선생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젠순황이 와 있었어요, 사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강 변호사님? 뭐 그 정치인을 주로 국무총리로 많이 해왔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예. 근데 이제 사실상 비정치인이자 기업인과 관료인 오늘 총리를 하면서 총의 메시지가 뭘까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는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역할이 거의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성훈 장관은 이번 8월 전당대회 앞두고 검찰 개혁을 꼬리를 물어가지고 지금 거의 뭐 민주당 안에서도 내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정성호 장관이 중간에서 방파제 역할을 잘했었어요. 대통령은 검찰 개혁 선명하게 잘해야 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개혁을 성실하게 신중하게 완성하려는 태도인데 그랬죠. 강성 지지자들은 뭐 무조건 선명하게 그냥 검찰 없애버려 그냥 삭제 이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예. 그 중간에서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 뭐 토론과 예. 뭐 격렬한 논쟁이 있어왔죠. 근데 그 가운데에 정성호 장관이 딱 방파제로 완충 역할을 하면서 욕 먹을 때 또 대신 욕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얼마나 욕 많이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역할을 아마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마저 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않았을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도 현재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대통령에게 아주 담백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 레드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다.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 중에 상징성 있는 우리 정부의 기조는 실용이다, 이익이다, 예. 기업 친화적이다 이런 것들을 쭉 좀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지명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성으로 1년간 민주주의, 통상, 민생 3대 위기 파고를 헤쳐왔다. 올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기자회견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아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 하면 2시간이죠. 예. 2시간도 짧죠. 2시간도 짧죠. 네. 예. 들어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